이제 균형이라는 요소는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아까 확인이 됐죠.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사고.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공급량 결정할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거래하려면은 이 소비자, 생산자, 시장이 서로 만나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있어가지고 물건 거래가 안 되지. 근데 되도록이면 소비자들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비싸게 팔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은 그 물건이 거래가 안 돼요. 상대방을 협상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 결합하면은 이때 이제 종축에다가 이제 가격을 잡아요. 가격에서 움직이는 우선 시장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두 가지가 결합을 한 거예요. 이때 횡축에다가 뭐를 잡냐? 횡축에다가 양을 잡아야 되는데 수요만 그릴 때는 수요량을 잡아야 되고 공급만 그릴 때는 공급량을 잡아야 돼요. 근데 같이 그리면 횡축에다 거래량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이제 서로 같이 그리다 보면은 교차되는 지점이 생기죠. 이 교차 지점이 합의점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균형이라 그래요. 그럼 균형이라는 이제 경제학적인 정의를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XJ라고 가정했을 때 XJ 거래하는 거야. 균형이란 보시기만 하고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균형이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요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뭐에 따라 움직인 시장 질서예요? 오로지 가격만 영향을 줬을 때 시장 질서잖아요. 근데 가격만 영향 주는 게 아니었었죠. 아까 전에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보셨던 것처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저 균형 상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서 균형이 잡으면은 균형점하고 가격축을 연결시켜요. P0라 볼게요. 이거를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상태, 가격에다 균형을 붙였잖아요.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 소비자 가격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가격이 있죠. 공급자 가격이라고 그럴까? 공급자 가격이 서로 어떻게 될까? 균형 상태에서는 같아요. 일치된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사고자 팔고자 하는 금액이 똑같은 지점은 오로지 균형 상태만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균형점하고 거래량 축을 연결했을 때 이거를 Q0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균형양이라 그럽니다. 세 자로 쓰면은 균형양으로 내고요. 5글자로 쓸 때는 균형거래량으로 냅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양이 균형이가 붙으면은 균형거래량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이 있죠. 수요량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량이 있잖아. 그럼 수요량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균형의 의미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104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에 대한 해석이 약간 필요한데, 그런데 이 가격에 의해서 균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공급자들이 욕심 부리는 경우가 있어. XJ를 판매하는 공급자가 좀 비싸게 팔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만약에 팔고자 해. 그럼 가격이 높아졌잖아.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시키게 감소시키겠어? 감소시키겠지.
균형 상태에 여기까지 구매하고자 했던 사람이 가격이 비싸졌네. 수요량을 여기까지 줄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요것이 이제 수요량이 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공급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겠어, 줄이겠어? 생산량을 늘리겠지. 균형 상태 여기까지 공급을 했었는데 가격이 상승하네. 그 공급량을 여기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죠. 이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 그럽니다.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의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나. 그럼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 공급자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공급자들은 지금 환장하는 상태에 발생합니다. 공급자들은 여기까지 생산했는데 물건이 여기만 소비가 되는 거지. 초과 공급량만큼이 안 팔려. 이가 재고가 되는 거야. 재고품이 쌓이면 문제가 되죠. 이 재고품을 생산할 때 원가가 회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만 잔뜩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구나. 그러면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가격을 내려줄 테니까 소비 좀 해달라. 그럼 스스로 가격이 내려가. 내려가면은 소비가 회복이 되죠. 다시 양이 줄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일시적인 상태로 초과 공급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균형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힘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결국 균형으로 돌아가니까 가격에 의해서 균형 상태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소비자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원하는 경우 있죠. 만약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낮아지니까 수요량은 늘리겠지. 그렇죠? 수요량은 여기까지 늘어날 것이고 대신에 가격이 싸진 공급자는 양을 줄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능가하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요가 더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 그럽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책론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초과 수요라고 해야 되잖아.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나온 지문이 몇 번 있어. 기초적인 게 나온 겁니다. 그럼 시장이 우리 X제라 가정했을 때 X제가 만약에 초과 수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소비자들은 환장합니다, 지금. 왜냐? 왜 환장하겠어? 아니. 소비 물량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거야. 물자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공급자들은 균형 상태의 휴지를 만약에 1,000원에 팔고 싶어. 소비자는 그 휴지를 만약에 10원에 원해. 그럼 생산자들이 휴지 공급을 안 해. 그럼 휴지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리고 이제 택시비도 균형 가격이 만약에 뭐 3,000원이다. 소비자들 그 10원에 원해. 그 택시가 운행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가격이 싸지면은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비를 못 해가지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공급자를 만나야 되겠지. 만나서 우리가 좀 높은 가격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까 물자 좀 공급을 해달라. 너무 불편하니까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되지. 회복이 돼서 다시 수요랑 공급량, 수요량은 이제 점점 줄고 공급량은 좀 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균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장의 힘이라 그래요. 시장의 힘.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만 영향 줬을 때 일시적으로 얘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상태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량과 다른 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결국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균형에 대한 성질을 소비자, 공급자 가격이 같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걸 아시면 나중에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푸실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에 보면은 균형이 깨지잖아.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균형이 깨지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줘야 돼. 얘가. 그럼 아까 가격에 다른 요소 영향 주는 게 수요량이 변화했나요? 수요의 변화했나요? 수요의 변화했었어. 그리고 공급의 변화했었죠. 그럼 가격에 다른 요소가 여기다 충격을 주다 보면은 균형이 깨져.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균형이 깨지면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균형의 이동이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올해죠. 올해 이게 나왔지. 그러면은 가격에 다른 충격을 주려면은 우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요선 자체가 그러니까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있어야 돼. 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하다 보면 새로운 균형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공고선 자체가 지금 우상향 형태인데 요거를 충격을 주는 즉 얘를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고 좌측으로 이동을 시킨 요소가 여기다 충격을 줘야 돼. 곡선 자체가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균형이 생기죠. 그러면 가격도 변하고 거래량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 유명한 균형의 이동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가요. 균형의 이동을 할 때 올해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더라고. 아주 기본적인 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행운이야. 25회 때 이후에 오랜만에 이제 그게 한번 나왔는데 보통 보면은 수요의 변화 요소와 아까 공급의 변화 요소 있었죠. 수요 변화는 소득이라든지 뭐 대체재 보완제라든지 그러한 요소 변화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균형 문제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 변화, 공급의 변화 요소를 알면은 균형도 맞추고 이거를 모르면은 요것도 틀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는 거를 계속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시게 될 거야. 유형을 다양하게 되니까. 그럼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05페이지에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꼭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기본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그래프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장에 대한 질서 이렇게 하고 균형점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나오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결국 이제 아까 논했던 것처럼 균형이 깨져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려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오로지 요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나머지는 요거에 대한 응용이야. 응용.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잖아. 둘 중에 뭐만? 하나만 변하는 경우야. 근데 한쪽만 변하는 경우 수가 딱 4개가지 경우 수가 나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 교과서는 수요와 공급의 4대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수요는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곡선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공급은 불변이야. 공급선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대로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균형 가격하고 이 균형 거래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상승하죠.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에서 마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어. 어떤 물건, 치킨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잔뜩 많아졌어. 그 물건의 가격은 그 사는 사람 많아졌어. 많이 샀겠지. 그럼 거래량 기존보다 증가했겠지. 많이 샀으니까 거래량은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연상을 잘 해보셔야 돼. 균형 문제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우하향 수요곡선과
부산 공급선을 잡아놓는다, 균형점을 잡아놓고 공급은 그대로니까 여기다가 영향 준 것은 없었다는 뜻이잖아. 수요만 영향 준 거죠. 증가니까 아까 어느 방향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상승했지. 거래량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반대로 수요만 감소했고요. 공급은 그대로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금융은 점점 하락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감소하지. 요거는 이제 수요만 변했을 때 논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은 이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서 아까 좌측으로 움직였었죠.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새로운 균형이 왜 생겼지? 기존보다 가격은 하락했고 거래량은 감소했구나라는 것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대로 수요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했어. 이거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었어. 그러면 수요 곡선을 영향 주는 것은 없었다는 뜻이죠. 공급을 영향 줄 거잖아.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하락하겠지. 거래량은. 아니, 물량이 많아졌다니까? 시장에서 치킨 물량이 잔뜩 쏟아져 내려왔어. 그럼 가격은 폭락하겠지. 그래서 거래량은 낮은 가격에서 많이 거래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증가가 일어나지. 이거를 처음부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 수요가 불변이니까 얘는 그대로잖아요. 공급이 증가됐지. 그럼 얘를 움직여야 돼. 아까 공급이 증가된 거 어느 쪽 움직여? 다 증가는 우측이야. 우측으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거래량은 기존보다 역시 증가된 거 확인이 됐지. 얼마나 쉬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물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가격은 상승했지. 거래량은 감소했겠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익축을 움직여요.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표현하고요. 거래량은 횡축을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량은 증가, 감소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감소됐어요. 그럼 곡선이 얘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측 움직이면 여기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기존보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은 이제 수요만 변했을 때에 105페이지 하단부에 그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만 변했을 때 그래프가 106페이지 위에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균형에 대한 논리를 이동을 잡으면은 이 수요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수와 공급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총 네 가지 요거를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해. 엄청. 왜 그러냐? 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봤더니 수요와 공급이 수요 공급 나중에 요약집에 이걸 표를 정리해 볼 텐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시장에서 관찰해 보면 총 12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12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결국 요 네 가지에 대한 뭐다?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이게 나온 건데 여기가 이제 나왔죠.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왜 의미가 없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총 변하는 12가지 현상이지만은 그 중에 8가지 현상은 이걸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볼게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느 쪽 움직여서 곡선이? 그렇죠. 항상 이동을 잘 하셔야 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 공급 증가니까 공급은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움직였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크다면 이러한 형식의 문제가 올해 나온 거야. 이거를 이제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결과치에 대한 질문이 이제 5개 펼쳐졌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직감적으로. 상승, 거래량은 그럼 증가야 감소야 변하지 않았을까? 증가지. 이거를 원칙적인 방법은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하향 수요와 우상 공급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죠.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공급도 증가했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근데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공급 증가가 더 커? 우리 시험은 나중에 3가지를 정복하셔야 돼. 가끔 가다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산수도 정복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를 정복해야 돼요. 국어가 안 되는 게 영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국어가 안 되는 게 그중에 국어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는 거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지. 그럼 수요는 이만큼 증가한 것에 비해서 공급은 요거보다 적게 증가시키면 돼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잖아. 기존보다 가격은 상승했고요. 거래량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논리가 맞는 거지. 근데 현장에서 이 그림을 그려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인 면에서 딱 보니까 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이라고 상대적인 크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결과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잖아요. 몇 번과 똑같아? 4가지 경우 중에 1번하고 똑같은 결과지. 그렇죠? 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수요가 10개 증가했고 공급은 5개 증가했다. 5개씩 상쇄시켜버리면은 얘는 안 변하고 수요 증가만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무슨 뜻이냐? 둘 다 변하고 크기가 어느 게 크다 작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상대적인 크기가 주어진 것이 12가지 중에 8가지인데 그 8가지 중에 5개가 오늘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하나 더 해보면은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제는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가 팁이 생겨요. 경제이론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하락하죠.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그럼 수요가 감소해 좌측 이동하겠지.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할 거 아니야.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런데 지금 어느 게 더 크게 이동했어? 그래서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그랬죠. 그러면 크다면이니까 얘가 얘보다 크네.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1, 2, 3, 4번 중에 몇 번이겠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느냐, 또 이것만 집중적으로 내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은 이제 팁이 생긴 분도 계시네. 상승, 거래량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누가 둘 다 변했죠? 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수요 증가가 커요? 공급 감소가 더 커? 그렇죠. 이것이 이것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크게 변한 거지. 얘는 10개 증가했는데 얘는 20개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10개씩 상쇄시켜 버리면 공급 감소에 해당되니까 몇 번? 4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 수가 8개가 나오는데 왜 이것이 별 필요가 없냐? 이 논리랑 이 논리가 지금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팅 잡으면 돼요. 근데 올해 기출문제 책이 혹시 붙어 있나?
버릴 거니까 아직 안 붙어 있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8가지 이걸로 똑같은 논리니까 해결이 되고요. 크게만 보시면 돼. 나머지 4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경우냐면은 수요가 증가했어요. 좀 올해 문제 내면서 혹시 이것도 언급해서 가는데 이건 언급이 없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그럼 여기서 수요가 늘었죠. 우측이동이야. 공급도 늘었죠. 우측이동이야.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똑같다고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한 폭이 동일한 거야. 이동한 폭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어차피 변하는 건 가격과 거래량이야. 가격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졌고요. 파는 사람도 많아졌어. 그럼 기존보다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증가했겠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가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최초의 균형 상태를 잡아 놓으시고 수요가 늘었으니까 이거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공급도 늘어서 얘도 우측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동일한 폭이니까 수요 증가폭, 공급 증가폭이 같겠죠.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됐죠. 가격은 똑같죠. 양만 늘어난 것이 확인하게 되는 거지. 부러졌다. 큰일 났다. 계산을 소실했네. 새로운 대체제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가 이제 수요 쪽은 하나가 더 있겠죠.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일하다면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럼 둘 다 사는 사람도 줄고 파는 사람은 줄었어. 기존보다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했겠지. 대신에 가격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이 오해처럼 크기가 차이가 나면 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크기로 변했다는 걸 혹시 나온다 그러면은 가격과 거래량은 하나는 변하지 않는데 둘 다 수요 증가 감소잖아요. 동일 방향이죠. 증가 감소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 움직이면 그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처음에 천천히 해보세요. 거의 내지도 않아. 모의고사용으로 나오는데 반대로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요. 공급은 감소했어요. 얘네들이 동일하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그쵸? 결국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의 조합이에요. 수요 증가가 여기 있고 그리고 공급 감소는 여기 있잖아.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가격은 분명히 어떻게 돼? 상승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반대 상승해. 대신에 거래량은 어떻게 됐을까? 변하지 않지. 왜? 둘 다 변화폭이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요가 늘었어요. 얘가 우측 이동. 공급이 줄었어요. 좌측 이동. 근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얘네들이 똑같다. 새로운 균형이 생겼지. 분명히 이건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 대신에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됐지. 그리고 반대의 경우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똑같다면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사는 사람도 줄었고 물량만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야. 대신에 감소폭하고 증가폭이 같다 그랬죠. 그럼 쌤쌤이잖아. 그 거래량 기준과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경우수를 따지면은 둘 다 변했어요. 증가 감소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 변하잖아.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아. 근데 증가 감소 증가처럼 반대 방향으로 변했죠. 반대 방향 동일한 크기로 변하면은 그때는 보다 거래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 하셔야 될 것은 이 올해 나온 이 문제 1, 2, 3번의 경우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잡으셔야 될 것은 뭘 잡아야 돼? 요 네 가지 있죠. 4대 법칙인 요 경우수 수요만 증가 감소했을 때 공급만 증가 감소했을 때 네 가지 경우수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래서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구나라는 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 이걸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썼으니까 지워버리고 실제로 제가 벌어진 사건이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수요만 증가했을 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 요 보기가 나오면은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공급은 불변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불변이니까 그대로 있고 수요가 늘었네. 쭉 늘어지지. 쭉 늘어졌으니까 밑으로 갔으니까 가격은 내려갔겠네. 상승했네. 틀렸네. 이래서 틀리신 분을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아서 알았어. 실제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 공급이 변했다는 것은 뭘 설명한 거다? 균형점에 대한 깨지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시켜서 하셔야 돼. 우측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거 하시기 전에 아까 곡선을 이동시키게 만드는 그 변화에 대한 요소 있었죠? 수요의 변화, 우측 이동, 좌측 대체제 보완, 정상 열등, 공급 이동, 기술 수준, 생산 요소. 요거를 먼저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이것이 어디에 구현이 되냐? 여기서 이동해서 구현이 돼요.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 논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 요거는 드물어요. 나오는 게. 올해가 행운인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하나의 맛배기만 볼게요. 균형에 대한 질문을 이제 출제원이 했어. 보기 5개 중에 이런 보기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요 면에서 다른 거 다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 면에서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이게 좀 빠른 감이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방향성이니까 증가한다. 이 보기가 딱 나와요. 지문이 길진 않아. 이게 O냐 X냐를 판단하는 거야. OX야. X? 그럼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아까 네 가지 경우를 잘 보세요. 이거 지문으로 이제 균형에 대한 균형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거래량 어떻게 되냐, 결과치가 오냐 해서 판단하는 지문인데 실제 시험이 실제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잡아야 돼. 먼저 요인하고 방향을 잡아야 돼. 요인이라는 것은 수요냐 공급이냐 먼저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 수요라고 벌써 해줬지. 수요가 나온 거야. 그 다음 뭐냐,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가 있잖아요. 방향 잡아야 돼. 이게 나온 거지.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한 거야. 그럼 대체주택 가격 상승은 해당자 수요를 증가시킨 요소야 감소시킨 요소야? 그래서 증가가 나온 거지. 아까 왜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다 그랬죠? 대체주택의 상승, 대체주택 사 안 사? 안 사고 이 사람 어디로 몰려온다? 문제의 타이틀 하는 해당자 수로 몰려올 거 아니야. 해당자 수요가 어떻다? 증가가 되는 거지. 결국 이걸 뭘 낸 거냐면은 1번을 낸 거죠.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지문으로 표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지금은 재밌을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점점 재밌으실 거야.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 이것도 자주 나왔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질문은 올까 있을까? TV 생긴 분도 벌써 계시네. 요인과 방향이라 그랬어. 균형에 대한 이동만 물어보면은 그럼 생산 요소가 딱 나왔죠. 생산 요소 나오는 순간에는 수요야 공급이야?
공급이야. 왜냐? 생산은 생산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순간에 얘는 공급이야. 그 다음에 방향.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어. 원자재가격이 비싸진 거죠. 양을 줄여요, 늘려요?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럼 요거는 결국 아까 네 가지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공급이 감소를 된 거죠.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 어떻다?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 거지. 이게 맞지? 이게 중급짜리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느낌 들어요.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이거는 쉬우니까 새로운 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지문화되고 이걸 이제 전형적인 모습, 앞으로 방향성만 하는 거니까 이제 오주선다로 내는 거 한번 볼게요. 아파트를 주어지고 아파트에 이것도 실제 문제 균형 가격을 상승하고 동시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 형식이 두 가지 형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지문이 나오고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결과를 보여줘. 결과를 보여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원인을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원인을 제시해 결과 물어보는 거, 결과 주어지고 원인을 물어보는 거. 근데 결과를 주어지고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들은 지문들이 짧아. 그럼 여기서 문제가 아파트란 해당자가 제시된 상태에서 균형가는 상승하고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이걸 뭘 물어본 걸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수요 증가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보기에 1번에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2번에 매도자. 매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매도자 반대말은 그 매도자 매수를 구별할 수 있으신 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5% 이내에 들어요. 무조건 붙어요. 매도자 수의 증가 이렇게 낸다든지 세 번째 건축 기술 수준의 진보라든지 네 번째 아파트 주변 환경 악화라든지 다섯 번째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보기가 짧게 이렇게 주어져요. 원리 아신 분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면은 얘가 수요가 증가되는 걸 물어본 거잖아. 근데 여기 1번 생산 요소, 2번 매도자, 건축 기술 수준 있죠? 이 1, 2, 3번은 뭐에 대한 요소야? 공급에 대한 요소야. 그러니까 수요를 알면은 벌써 공급 요소 얘는 보기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파트 주변 환경 악화라는 대체주택 가격의 수요 면에서 이렇게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수요잖아. 그럼 그 수요 중에 증가를 물어보는 거죠.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수요가 감소되는 거잖아. 아까 논했던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해야지 얘가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지. 이렇게 해도 정답이 대체주택이 많아, 대체재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를 그동안에 누적된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제시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형식은 거의 다 주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중개사 시험 수준에 맞는 형식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제가 이제 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출만 시켜드리면 돼. 그럼 여러분 그거 계속 푸는 거야. 같은 거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니까 올해 나온 문제가 행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고 나서 풀어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 문제, 방정식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만 첨가해드리면은 수능급에 대한 기본 5문제짜리는 탄력성은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제외하고도 탄력성에 5문제 맞히는데 거의 육박한 실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데 근데 탄력성 들어가는 순간에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느껴지실 거야.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야. 이렇게
모든 내용이 어디로 지향하냐면 마지막 단계 탄력성 지향을 해요. 그래서 탄력성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출제위원들이 다음 내용이 다음 순환도 한번 해보고 오늘 주제는 이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고 있구나라고 그림으로 원리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는데 욕심이 아까 수요에서 논했던 변화 요소 중에 대체제 보완제 있죠? 대체제 보완제가 이런 원리구나. 그것만 살리시고 가셔도 돼. 1주차 때는 지난주에는 부동산 개념을 하면서 그 복합 개념이라는 요소 잡았었죠. 복합 개념 부동산 하면서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너무 오래됐잖아. 3대 측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다시 어떻게 나누죠? 협의하고 강의. 그쵸? 협의는 민법이야? 아니면 도로교통법이야? 민법, 땅하고 정착물 했었죠? 강의는 준부동산 첨가하고 경제적 개념 몇 개?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소비재 있었죠. 기술적 개념 몇 개? 4개. 자연, 공간, 유축, 환경 있었죠. 그거를 1주차 때 기억하시면 성공하신 것이고 나머지 다 잊어버려도 돼. 오늘은 그 대체제, 보완제 그거를 접근할 수 있으시면 엄청 성공하신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경제론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입문 과정에서는 다 할 수는 다 하면은 보통 과부하 생기니까 대신 책에 있는 걸 이제 이미 나온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8페이지부터 그 10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보지 마세요. 앞으로 정리하실 때도 안 보셔도 되고요. 110페이지 등장하는 탄력성은 이제 다음 순환 때 본격적으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시장론이 있어. 시장론. 시장론 테마가 이제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등장하는데 시장론도 7개 테마가 있어요. 6개인가? 6개가 있구나. 근데 그 테마 중에서 이제 주되게 나오는 테마가 있고 순환식 좀 가끔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한번 시장론에 대한 맛배기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느 주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라는 내용을 3주차 때 시장론에 대한 일부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경제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제 흐름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장론은 미리 예습을 해오실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예습 해오시잖아. 140페이지 예습 해오시면은 학원에 아무도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야 돼. 민법 말고는 아무 생각 없이 오시고 저 인간이 뭔 얘기 하고 있나 주마다 재미있는 동화책 듣는다는 식으로 오시고 그냥 듣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 왜 이해가 안 될까 막 파고들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당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은 뭐다 우선은 넘겨라. 넘기고 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시간 아직도 많아요. 이제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시장론으로 3주차 내용을 찾아뵙는다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